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재테크 실력이 화제입니다. 일명 주식 파킹이라고 하죠. 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 놓는 걸 말하는데요. 이 주식 파킹 의혹을 받는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액이 김행 후보자가 다시 사들인 후 4년 만에 79배나 뛰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위키트리 운영 방식을 바꾸고 구글 검색에 최적화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다음 수익이 빠르게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소셜뉴스 지분을 신우이에게 넘겼다고 했는데요. 신우이만이 아니라 남편의 50년 지기 친구에게 팔았다가 재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제도가 무슨 소용인지 의문입니다. 이쯤 되니 인사 검증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네요. 9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창현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부 아래서도 지켜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치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민의 말과 글을 지켜낼 방송법 개정,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청단 반니껴라는 공동기획전인데요. 잠시 후 예천박물관 허선미 학예연구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죠.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예천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동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예천박물관에서 예천 청단 반니껴라는 공동기획전이 열리는데요. 예천 청단 노름을 주제로 한 전시회죠. 예천박물관의 허선미 학예연구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허선미 학예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천박물관 허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천박물관에서 예천 청단 반니껴 공동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배경에서 마련된 전시회인가요? 예천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공동기획전 예천 청단 반니껴는 지난 2022년 예천 청단 노름을 포함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기획되었습니다. 예. 이번 전시는 예천 청단 노름을 주제로 한 최초의 기획 전시인데요. 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예천 청단 노름을 소개하고 그 전통과 미래를 이어온 사람들을 대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우리 예천 청단 노름이 들어갔는데 벌써 1년이 지났나요? 엊그제일 같은데.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천 청단 노름을 주제로 한 최초의 기획 전시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마련한 공동 기획전인데요. 뭐 특별한 이런 이유가 있는지 공동으로 기획하신, 그리고 또 공동으로 기획전을 열면 또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예천박물관에서는 작년에 민속박물관의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K-뮤지엄스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을
이제 신청을 했고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 전시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그 전시 디자인을 비롯해서 구조물 제작이나 도록과 영상,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을 해주었고요. 예. 다양한 전시 기법들을 또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예산 측면에서 좀 도움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뭐 이점이 많이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예천 청단 노름을 이제 주제로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천 청단 노름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천 청단 노름은 예천읍에서 정초 고을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전승되어 온 무건의 탈춤입니다. 예. 광대 북노름과 양반노름, 주지노름, 지연강대노름, 중노름, 무동노름의 6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이별 신구 탈놀이나 다른 탈춤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대사가 없이 동작만으로 각 마당의 내용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런 특징이 이제 무언의 탈춤이다. 아, 무건의 네. 탈춤이다. 대사가 없는, 그렇죠? 예. 뭐, 대사가 하나만, 예. 아, 하나 있어요? 하나 예, 예. 어떤 대사예요, 혹시? 중노름에서 예. 이제 원래방아라는 캐릭터가 쪽박강대의 유혹에 넘어간 중을 향해서 예. 야이 중노마라고 아. 소리치는 대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한마디군요. 야이 예, 예. 중놈아라면서 예. 이렇게 거의 대사가 없는 뭐 무건의 탈춤이다. 뭐 거의 뭐 추임새 정도 뭐 이 정도만 있겠네요. 중간 중간에 예. 좀 소리 좀 지르고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쭉 한번 봤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예. 자, 청단 노름의 유래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청단 노름의 유래는 두 가지가 전하는데요. 그 중에 예.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어느 고을에 젊고 예쁜 여인이 부유한 노인의 첩이 되었는데 첩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노인이 병이 들게 되고 뭐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놀이패를 꾸려서 도망간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중에 예천에서 그 여인을 찾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권했지만 그 여인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살해하게 되고 그 놀이패에 사용되었던 기물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게 되는데요. 예. 이후 예천 지역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와 재난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여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청단 노름을 벌이자 고을에 이어지던 화재와 재난이 멈췄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또 이런 이야기. 이제 두 가지 전래되는 그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 예전에 이제 첩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젊은 여인이 이제 그 생활 싫다 도망가서, 아, 그 여인을 또 찾아 나서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왜 6마당이 쭉 있다고 하셨잖아요. 6마당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쭉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스토리를 뭐 찾아 나서는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마당별로 조금 독립적인 마당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청단 노름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볼거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천에서는 그 저승사자가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면서 청단 노름을 보았는지 물어보는데 망자가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청단 노름을 보고 오라며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예. 그래서 예천 지역에서는 청단 노름을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탈춤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의 제목을 예천 청단 반니교로 정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네. 저승사자가 이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할 때 청단 노름 봤냐 물어보면 다시 돌려보낸다고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예. 네. 재밌는 얘기가 또 이렇게 전해지는군요. 자, 예천 박물관의 청단 반니교 기획전. 이제 예천 박물관에 가면 또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전시가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1부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1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청단 노름의 6마당을 주술과 의뢰의 중사위,
풍자와 해악의 춤사위, 즐거운 볼거리로서의 춤사위로 나누어서 예. 청단 노름에 등장하는 탈과 소품 그리고 복식을 선보입니다. 예. 또 전시장 중앙에는 지연강대 노름의 지연강대를 인체 모형으로 재현해서 생동감을 좀 더 더했습니다. 네. 지연강대는 그 동서남북의 네 방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관장하는 수호신이자 고을에 닥쳐올 애군을 막고 풍농을 기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예. 특히 지연강대가 쓰고 있는 탈은 한국의 탈춤에 등장하는 탈 중에서 유일하게 키로 제작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제작 영상을 통해서 히탈 제작 방법도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아, 예. 유일하게 이제 키로 제작이 됐다. 탈중. 그 왜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뒤로 네네, 맞습니다. 그 키 예. 말씀하신 오줌 거죠? 싸면은 아이들이 네, 소금 맞아요. 얻으러 다니죠. 예. 아, 기억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1부는 이렇게 꾸며져 있고 2부는 청단 노름의 변화상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청단 노름은 일제 강점기에 전승이 중단이 되었다가 1936년에 예천 경찰서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로 한 차례 재현이 되었었는데요. 예. 그 이후 다시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1976년에 보성초등학교 교사 강원희에 의해 발굴이 되어서 예. 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과 87년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면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부에서는 이러한 청단 노름의 역사와 변화상을 아카이브형 전시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청단 노름에서 중요한 시점을 연표처럼 연출해서 예. 사진과 영상,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단 노름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중단이 됐군요. 그러다가 이제 1936년에 딱 한 번 이제 재현이 됐었는데 약 한 40년 후에 초등학교 교사 강원희 씨에 의해서 발굴돼서 다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는 그런 청단 노름이 되겠습니다. 아, 예천 청단 노름 아마 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상대적으로 안동 하회탈춤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진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청단 노름이 발견되고 또 문화재 지정까지도 또 무척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981년과 87년 그 두 차례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면서 예. 실제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열망이 점점 높아졌고 문화재 지정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형을 잃은 탈춤이라는 의견으로 문화재 지정에 좀 실패하게 돼요. 그래도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학술 연구와 고증 작업 그리고 청단 노름 보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7년에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2022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청단 노름이 더 많이 좀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공동 기획전 많이들 오시라고요. 초대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전시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3일과 21일 3시에는 예천박물관 잔디광장에서 청단 노름 공연도 진행이 됩니다. 아, 실제 공연도 진행이 되는군요. 네, 10월 맞습니다. 3일과 21일. 10월 3일, 21일 딱 이틀만 그렇죠. 오후 네. 3시에 예천박물관에서 실제로 공연도 진행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오셔서 전시도 관람하시고 그리고 청단 노름 지연 강대탈을 쓰고 사진도 찍어오는 체험 활동도 좀 즐기시면서 예. 예천박물관에서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그 키탈 말씀하시는 거죠? 키를 쓰고 예, 맞습니다. 사진도 예. 찍어보는. 예. 자, 연말까지 이 전시회는 쭉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10월 3일과 21일 딱 양일간에는 오후 3시에 또 공연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천박물관의 허선미 학예연구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13초 지나고 있네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금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네, 지난 9월 23일부터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이제 성화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근데 이 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1년 늦게 지금 개막이 됐고, 원래는 2022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됐고, 올해 45개국에서 12,000명의 선수가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됐다는데, 오늘은 이 아시안게임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 역대 최대 규모군요, 이번 대회가. 그래서 원래 이제 2022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인데 23년에 열리고 있는데도 이게 공식 명칭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지금 한창. 들리는 말로는 1년 이제 연기되면서 준비를 더욱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스포츠 얘기를 또 이색적으로 역사학자에게 듣는 스포츠 얘기가 될 텐데, 자 이번 아시안 게임 지금 한창 많이들 중계 방송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 지상파에서는 또 하루 종일 또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희 뉴스도 상당히 늦게 들어가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2주간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시안 게임 때문에 MBC 뉴스데스크가 10시 반에 들어가는 날이 있고 또 7시에 들어가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6시 반에 시작해요, 뉴스가.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차질이 좀 있는데, 자 일단 아시안 게임의 역사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역사학자니까 역사부터 좀 훑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아시안게임은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에 있는 일본, 중국,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이 일종의 어떤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답니다. 동아시아 게임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1948년 런던 올림픽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중국, 또 필리핀 대표들이 이걸 재개시키자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또 인도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아시아인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를 재개하자라고 이제 촉구하면서 바로 이듬해 1949년에 아시아 경기연맹이 결성되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51년부터 뉴델리에서 제1회 대회 열자. 그래서 51년부터 제1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51년에 처음 열린 거였군요. 또 하필 또 우리 전쟁 중에 열렸군요. 우린 당연히 참가를 못했겠고요, 이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54년, 58년 이런 식으로 해서 4년 단위로 가게 됩니다. 4년 단위로. 그러니까 네. 이 당시에 뭐 40년대 말 50년 초 이때는 이제 필리핀이 좀 힘이 좀 있었나 보네요. 중국, 네, 그때는 필리핀이 일본, 아시아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인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 예, 이런 네.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이쪽 나라에서 처음 이제 논의가 시작돼서 51년에 첫 대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가 됐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또 찾아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하면은 62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기로 돼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스라엘과 타이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개최국에서 너희 네네. 두 나라 들어오지 마라, 참가하지 마라. 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해교국입니다. 해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0년대 초만 해도 이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다투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로서 오지 말라고 했고 또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고 사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차원에서 참가를 거부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한국과 관련돼서 이게 개최권이 반납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1970년에 최초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1970년 대회예요? 네. 아니 이때는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한창 이제 개발도상 국가로서 이제 부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개최를 했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했어요. 이때는 뭐 경기장도 뭐 변변한 게 없고 그럴 때잖아요. 이제 1970년이 방콕에서 열렸는데 방콕은 1966년에도 열고 1970년에도 열게 됐어요. 두 대회 연속으로 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사정은 1978년에 다시 한번 방콕에서 열리는데 또 열려요? 네.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그 파키스탄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1975년에 파키스탄 정부가 개최권을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금 이제 그 경기가 좋았던 타이완에서 개최를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거부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중국 그리고 쪽에서 다시 좀 방콕으로 가게 돼요. 또 방콕으로. 그럼 방콕은 뭐 66년에 열렸고 바로 다음에 70년도에도 열리고 78년에 또 열리고. 네. 야, 이게 앞으로는 이런 기록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태국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방콕 아시안 게임은 98년에 한 번 더 열려서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 4번으로 가장 많이 연 국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중국이 아니었군요. 중국이나 일본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태국이 제일 많이 열었군요. 4번이나. 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뭐 히로시마 대회 94년에? 북한은 이제 일본이 58년에 열고 94년에 다시 한번 열었는데 이때 이제 북한이 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참가를 거부를 합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또 각국 간의 외교적인 분쟁 때문에 아시아 경기는 상당히 뭔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쭉 아시안 게임의 역사를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86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무려 1970년에 개최국이었군요.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하게 됐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또 88년 올림픽 아마 뭐 대한민국 국민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86 아시안 게임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때 교수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때쯤 되면 이제 중국은 뭐 항상 월등히 1위국이고
그렇죠. 일본과 우리나라 뭐 2위 다툼. 네. 86년 이때만 해도 일본이 우리보다 좀 많이 앞서갔던 그런 기억이 나서 우리가 이제 개최국의 어떤 이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 성적 2위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붙으면 거의 모든 국민이 중국을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때 86 아시안 게임 때 우리가 종합 1위도 할 수 있었던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수님? 아니요, 거기까지 기억 안 나시나요? 저는 상당히 어렸을 때인데도 이게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금메달 몇 개 차이가 안 났었던 기억이 나요. 네. 중국하고 우리가 종합 1위를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중국을 응원을 했던 거예요, 2주 동안. 예. 그랬던 아마도 개최국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 면에서 이제 1위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전통적으로 아시안 게임에서는 일본이 가장 이제 강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세 나라가 이제 각축을 벌이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위 성적이 가장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86 아시안 게임에 2위를 했었고, 종합 성적 2위를 해서 그 이후에 쭉 아마 대부분 일본을 제쳤던 우리가 종합 성적에서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이제 개최국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 태국이 제일 많이 개최했다. 4번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3회 개최국은 어떤 나라들이 있죠? 그 밑에. 3회를 개최한 나라가 2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만 있어요? 3회 개최국이? 일본이 많이 개최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요? 일본이 많이 개최했을 것 같은데 일본이 좀 인색했는지 1958년도에 한번 도쿄에서 하고 94년도에 히로시마에서 해서 2번이고요. 중국하고 한국은 최근 들어서 많이 했어요.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6년에 서울에서 한번 한 뒤에 우리나라는 2002년에 부산과 2014년 인천에서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90년 베이징 이제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10년, 2022년 올해 지금 항저우에서 하면서 3번 지금 개최하게 됐고 일본은 다음번 개최지예요. 일본이 바로 다음이군요. 26년이 되겠네요. 26년 아시안 게임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이제 균형이 맞춰지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그리고 이제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이제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가 한 번씩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기 중동에서 리야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예정돼 있고 또 이제 저 중동 쪽에서 한번 예정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중동 국가들이 이제 그들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이런 대회를 더 많이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UAE 정도 중동 국가에서는 이 정도만 이제 있는데 앞으로는 좀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내세운 걸 보니까 이제 개막식의 주제는 아시아의 물결이라고 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 녹색, 스마트, 또 검소, 해민과 같은 그 비교적 좀 이걸 통해서 뭔가 국위를 선양하고 뭔가 이렇게 널리 알리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회를 준비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과 예술의 아름다운 융합을 좀 이렇게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그러네요. 했습니다. 이렇게 쭉 특징 말씀해 주 인문, 녹색, 검소, 해민 이러니까 인문학 강좌 시간 같기도 하고 이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체육대회가 아니라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저도 그래서 개막식을 좀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우아하게 하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탄소 중립 아시안 게임을 표방하면서 녹색 을 이제 굉장히가 내세우는데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뭔가
이 기후 악당 같은 이미지를 씌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게임을 통해서 좀 중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기후 악당은 유럽이나 미국이죠. 그 선진국들. 지난 200년 동안 악단 짓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대국답게 이렇게 이제 뭔가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벌써부터 이제 오늘 아시안게임 3일차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선수단 메달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좀 전까지 좀 확인을 해봤더니 금메달 6개, 은메달 7개, 동메달 8개, 현재 2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자, 이번 우리 선수단에 또 화제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우연히 이제 텔레비전을 돌리다가 스케이트보드 게임을 좀 보게 됐는데. 저도 잠깐 봤어요, 그거. 예. 거기 보니까 우리 대표팀 선수가 애기인 거예요, 애기. 몇 살짜리였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그 선수 이제 소개하는 거 보고 저 찾아봤더니 만 12세라고 합니다. 만 12세. 12세. 네, 연소인데 이 선수가 문강호라는 스케이트보드의 선수인데 최연소가 아니래요. 그럼 더 어린. 최연소는 e스포츠 체스 팀의 김사랑이라는 선수인데 만 11세라고 합니다. 만 11세면은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뭐 4학년일 수도 있고 5학년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이 두 친구가 출생 연도는 같은데 하나는 4월생이고 하나는 11월생이어서 요즘식으로 나이로 치면은 이제 11세, 12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둘 다 5학년이군요. 그러면. 야, 이렇게 참 어린 선수들도 출전을 했고 뭐 그러면 또 그 대립적인 개념으로 최고령 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최고령 선수는 찾아봤더니 e스포츠의 브릿지 일종의 카드 게임 있죠.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만 73세 임현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만 73세.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이제 대회에 출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e스포츠라는 건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우리 아시안 게임 종목 중에 e스포츠계 이렇게 최연소, 최고령 선수들이 이렇게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e스포츠는 아마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 들어간 걸로 아는데 바둑이 그때 들어갔고 몇몇 종목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두뇌 스포츠를 이제 겨루는 그런 분야가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올림픽에서 볼 수 없는 건데 중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선수 육성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시아의 한중일 대만까지 포함해서 이 e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기야 이 정식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개최국의 입김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저 생각나잖아요. 왜 태권도 같은 거 우리 개최했을 때 정식 종목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 잘하는 또 종목 이렇게 정식 종목 넣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e스포츠 상당히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최다 메달리스트라고나 할까요? 역대. 메달리스트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시안게임의 최다 메달리스트는 다이빙의 우하람 선수인데 지금까지 총 8개를 획득을 했고요. 이 선수는 이제 중국이 워낙 벽이 높으니까 금메달은 못 땄는데 은, 동이 무려 8개나 된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로 치면은 남자 펜싱 샤브레이의 구본길 선수. 구본길? 그리고 사이클의 나아름 선수가 각각 5개를 지금까지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스포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한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자, 이번에 아시안게임 개막식 한덕수 총리 참석했잖아요. 네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제가 이게 한덕수 총리가 참가해가지고, 총리가 참가했네 이렇게 봤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이 개막식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는 게 통례였는데 한덕수 총리가 참석하면서 시진핑 국가지석과 면담도 했다고 하고 아마도 한중 관계를 좀 이렇게 화해 무드로 전환해서
앞으로 한중 관계를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틀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역시 스포츠 축제가 그런 효과가 있죠. 이제 어려운 또 까다로운 그런 관계들을 누그러뜨리는데 한몫하는 그런 점들이 있죠. 그렇군요. 예, 오늘의 결론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시죠. 인류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 축제를 하는데 스포츠 축제의 기본 목표는 평화와 화합입니다. 고대 올림픽 때부터 이제 오늘에 이렇게까지 늘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 선수들과 같이 스포츠를 겨루면서 아시아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도 이를 기회 삼아서 이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특히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채널로 한국의 평화와 이익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